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당신은 74세이고 몸이 아주 좋으며 잠도 잘 자고 에너지도 괜찮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검진입니다. 의사가 당신의 차트를 흘끗 보고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몇 가지 검사를 해봅시다. 6주 후 당신은 외과 의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혹시 모르니 했던 검사에서 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74세의 당신 몸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조용히 즐기던 삶은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의료 시스템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한 가지 목적에 전념합니다. 60세 이상의 성인들이 연구 결과가 실제 그들의 건강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편기한 언어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단 하나의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의학 문헌을 연구하고 시스템이 자동 조종 상태일 때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15분 진료 시간에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가장 흔한 일부 정기검사들이 이전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의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험 이점 계산이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료실에서 당신과 함께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70세 이후 제가 개인적으로 제고할 5가지 특정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외에 계산이 바뀌는지 말씀드리고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공유하며 마지막에는 다음 의사 진료에서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멈춰 세웠기 때문에 5가지 모두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5번째 이야기는 너무 늦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논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도시나 국가를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누가 이 커뮤니티의 일원인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가지 검진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제가 말하려는 어떤 것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수렌즈라고 부릅니다. 50세에는 선별검사가 매우 잘 작동합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잠재적으로 30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가치가 있습니다. 계산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3가지가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첫째, 노년층의 정기검진으로 발견되는 많은 질환은 실제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자라며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당신은 아마 그 질환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보고서에 나타나면 의학에는 내버려 두고 지켜보자는 버튼이 없습니다. 치료 버튼이 있습니다. 둘째, 당신 몸의 중재에 대한 내성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집니다. 55세가 2주 만에 회복하는 수술이 78세에게는 수개월의 회복, 합병증, 독립성 상실 또는 더 나쁜 결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캐스케이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검사에서 작은 이상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후속 검사를 촉발합니다. 검사는 생검을 권장합니다. 생검은 시술로 이어집니다. 시술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끼며 걸어 들어왔던 사람이 의료 악몽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필요 없었던 검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장수 렌즈입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75세 이후에 정기대장 내시경 검사. 도로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도로시는 77세에 테네시 시골 출신의 은퇴한 사서였습니다. 그녀는 50대와 60대에 2번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용종도 없고 대장암 가족력도 없고 어떤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새로운 주치의는 그녀의 차트를 보고 또 다른 검사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우려가 있었지만 까다롭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전날 밤 장을 비우기 위해 마셔야 하는 액체인 준비제가 신장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어지러웠으며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시술을 받기 전에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탈수되었고 전해질 수치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낮아 심장이 위험했습니다. 도로시는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검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선별 검사 지침을 설정하는 기준기관인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프리벤티브 서비스스 태스크포스는 75세 이상의 평균 위험 성인에 대한 정기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공식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75세 이후에 증상이 없고 가족력이 없으며 이전 내시경 검사가 깨끗했다면 위험이 이전보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실제입니다. 대장 천공, 즉 대장의 문자 그대로 구멍이 나는 것은 약 500건의 대장 내시경 검사 중 한 건꼴로 발생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관리 가능한 외과적 합병증이지만 77세 노인의 경우 응급수술, 장루, 장기 입원, 그리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회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증상 노년층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장암은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느려서 많은 경우 평생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사에게 콜로가드 또는 연간 FI, T검사와 같은 비침습성 대변 기반 검사에 대해 문의하세요. 이것들은 시술상의 위험 없이 진정한 경고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상, 즉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방정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세요. 저위험 환자를 위한 공격적인 PSA 전립선 검사 및 연간 유방 촬영술. 이 주제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암 검사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 검진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당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75세 이후에는 평균 위험군의 무증상, 개인에 대한 공격적인 암 검진은 심각한 과잉 진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진단은 직접적으로 과잉 치료로 이어집니다. 과잉 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편기한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영상기술은 생물학적으로 거의 깨어나지 않은 암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합니다. 아주 작고 천천히 자라는 종양으로 내버려 두면 절대 퍼지지 않고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과 함께 죽을 것이고 그것들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사선 전문의가 보고서에 악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임상기계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검, 전문의 의뢰, 치료 결정 등 이 모든 것이 암이 실제로 당신에게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조지아 출신의 79세 은퇴, 정비공인 리처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영리하고 독립적이며 주말에는 여전히 낚시를 합니다. 정기 PSA 검사 결과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생검은 저등급에 느리게 진행되는 전립선암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비뇨기과 의사는 방사선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리처드는 권고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 안에 그는 만성피로, 비뇨기 문제, 그리고 극적으로 떨어진 삶의 질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같은 사례는 의학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자신에게 발견된 암이 자신의 나이의 남성이 거의 확실히 함께 살았을 종류의 암이지, 그 때문에 죽을 종류의 암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는 남성들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더 일찍 왔더라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의 유방 촬영술을 통해 발견된 암의 상당 부분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즉, 치료가 생존 이점을 제공하지 않고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사와 당신의 특정 위험 프로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력, 유전적 표지자 또는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없는 평균 위험군이라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만약 뭔가 발견된다면 자체의 나이에 현실적인 치료 옵션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권장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이 종종 바뀝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시청하고 계시며 가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 없는 정기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 이 내용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72세이니 심장이 괜찮은지 확인해 봅시다. 당신은 러닝머신에 오르거나 심장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약물을 투여받고 반응을 모니터링합니다. 무해하게 들리고 책임감 있게 들립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는 특정 인구에서 40% 이상에 달하는 위양성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의 경우 심장이 실제로는 괜찮은데 검사에서 이상이 감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의학은 비정상적인 소견에 대해 어깨를 으쓱할 수 없습니다. 그 오경보는 당신을 다음 단계인 심장 카테터 삽입술로 이끌 것입니다. 카테터 삽입술은 일반적으로 손목이나 서해부를 통해 혈관을 따라 심장으로 얇은 튜브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시술입니다. 위험에는 출혈, 혈관 손상, 부정맥이 포함되며 드물게는 당신이 예방하려던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역설적인 점이 있습니다. 카테터 삽입술에서 부분적인 막힘이 발견되면 이는 70세 이상 성인에게는 매우 흔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전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스텐트를 삽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이식 후 허혈 연구를 포함한 여러 주요 임상시험에서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스텐트 삽입이 약물 및 생활습관 관리만 한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를 줄이거나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텐트는 약물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실제 위험을 수반했으며 평생 동안 출혈 합병증을 동반하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괜찮다고 느끼다가 정기검사, 오경보, 카테터 삽입술, 스텐트 삽입, 혈액 희석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쳤지만 단순하게 약물 관리와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한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슴 통증, 설명할 수 없는 호흡 곤란, 활동 중 어지럼증이 없다면 정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문제가 흔하고 중재가 항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인구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의사와 위험 요소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활동 수준, 수면. 여기에 진정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 약물 처방을 동반하는 정기 골밀도, 데크사 검진.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골다공증은 실제이고 노년층의 낙상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뼈 손실이 일어난다는 현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75세 이상 환자에게 데크사 검사 결과에 종종 따르는 자동적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데크사 검사는 낮은 골밀도를 감지합니다. 의사는 알렌드로네이트 또는 리세드로네이트와 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처방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몇 년 동안 약을 복용하지만 종종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은 비정형 대퇴골 골절이라는 드물지만 심각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호하려던 바로 그 뼈인 대퇴골에 발생하는 자발적인 피로 골절입니다. 이러한 골절은 심각할 수 있으며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은 악골괴사, 오스터네크로시스 오브 더 조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통증이 있고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턱뼈의 골 파괴입니다. 한편 노년층의 골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단연코 약물이 아니라 낙상 예방입니다. 저는 균형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태극권은 낙상 위험을 거의 50%까지 줄이고 집 안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손잡이 막대를 설치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물 부작용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식단에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부작용 없이 어떤 약물보다도 골절 위험을 더 의미 있게 줄여줍니다. 저는 뼈 건강을 위해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절 경험이 있는 환자, 매우 낮은 T점수를 가진 환자, 특정 위험 요소를 가진 환자 등 분명히 약물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뼈를 한 번도 부러뜨린 적이 없고 건강한 74세의 활동적인 사람에게 정기적인 데크사 검사로 이어지는 자동적인 장기 약물 처방은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화입니다. 의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낙상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약물로 인한 실제 골절 위험 감소는 구조화된 낙상 예방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면 댓글에 숫자 4를 입력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증상 경동맥 초음파 검진.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조용히 중대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목의 큰 혈관을 검사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막힘이 발견되면 외과적으로 제거하여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며 무증상 환자의 경우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핵심 사실은 이것입니다. 경동맥 막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외과 시술인 경동맥 내막절 제술은 시술 중 또는 직후에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이 2%부터 3%까지입니다. 노년층, 특히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위험은 더 높습니다.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프리벤티브 서비스스, 태스크포스는 증상이 없거나 미니 뇌졸중이 없거나 시력 상실 에피소드가 없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정기적인 경동맥 검진을 명시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무증상인 사람들의 경우 수술적 손상의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7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경동맥에 어느 정도의 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협착은 종종 수년 동안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선의의 외과 의사가 그것을 고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증상을 전혀 일으키지 않던 막힘을 고치는 수술은 작고 미세한 플라크 조각을 떨어뜨려 뇌로 직접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사례 연구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서화된 결과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의 일화로 축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 문헌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발견된 막힘 때문이 아니라 그에 따른 중재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궤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증상, 즉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 안면 마비, 팔 약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없다면 정기적인 경동맥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은 투자는 실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인 고혈압, 혈당, 금연, 심방 세동 관리, 그리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되었더라도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찰을 받으세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의사가 검진을 권유할 때마다, 특히 70세 이상이고 건강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5가지 질문을 준비해 두세요. 적어두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모든 진료에 가져가세요. 질문 하나. 이 검사의 당신 나이대 사람들의 위양성률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검사가 불필요한 후속 시술을 유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줍니다. 질문 2. 이 검사에서 뭔가 발견된다면 당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현실적인 치료 옵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화를 단순히 발견된 사실이 아니라 결과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질문 3. 우리가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치료법의 시술 위험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모든 시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 4. 치료하는 대신 이것을 모니터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년층에서 발견되는 많은 질환의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주의 깊은 관찰은 합법적이고 종종 더 우수한 선택지입니다. 질문 5. 이 질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비침습적 중재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뼈 건강, 심장 건강, 뇌졸중 예방과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과 약물이 시술적 중재보다 훨씬 적은 위험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라도 이러한 질문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의사가 이러한 질문들을 무시하거나 당신이 질문하는 것을 까다롭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의사가 당신에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내는 의학, 메디신 데파인즈, 띵스팜스닥과 당신이 잘 살도록 돕는 의학, 메디신 that helps you live well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당신의 건강관리 목표가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질, 독립성, 에너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의사들은 덜 하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깊은 관찰을 권장하는 것이 다른 검사를 지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검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발견된 것이 실제로 치료될 것인지, 그리고 그 치료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것인지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들을 주었지만 도구는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사람에게 사용될 때만 유용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고 당신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 당신의 가치, 당신의 몸을 중심으로 구축된 건강관리 경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노년기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독립성과 행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학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중요한 통찰력은 곧 여러분과 공유될 것입니다. 몸 조심하세요.